특히 지금 거시경제 상황으로는 지금 테슬라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2024년이 안 좋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주가 폭락을 막아내는 것, 이것은 테슬라에게 대단히 큰 도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차량 판매가 많이 될 경우에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고, 내년 상반기에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언슈퍼바이즈드, 즉 비감독하에 FSD가 허가받을 수 있다라고 뉘앙스를 일론 머스크가 가능성들을 시사했다라는 것은 이 부분이 되면 이건 주가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매번 자주 이제 해서 성정길 TV 채널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독일에서 경영학, 경제학 뭐 이런 학부부터 해서 박사까지 하고, 한국에서 이런 디지털 경제 쪽으로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하다 보니까 자동차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에 대해서는 좀 계속 공부를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AI 경제 뭐 이런 부분에서 전공하면서 글 쓰고 책 쓰고 또 관련된 스타트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테슬라 전문가로 많이 알려지셔가지고 지금 최근에 미국 시간으로 10월 10일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11일에 네, 테슬라가 로보택시 발표하는 행사를 했는데 뭐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행사의 주요 내용하고 숨은 의도까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이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성정길 TV 채널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어서, 제가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시나리오와 안 하는 사람들의 시나리오를 제가 구별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있었던 초기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한 24분 조금 넘게 공식적인 행사는 진행이 됐고요. 24분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를 타고 무대에 등장을 했고,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 전체적으로 약 50대의 로보택시가 돌아다녔습니다. 20대 정도가 실제로 로보택시고요. 앞으로 생산하게 될 투도어의 2인승 차량이 대단히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만족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한 30대 정도의 모델 Y가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있지 않은 상태로 스튜디오를 돌아다니면서 승객들을 태웠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도 시승을, 로보택시도 시승할 수 있었고 모델 Y도 시승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로보밴이 나왔죠.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로보밴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카니발 같은 정도 크기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소형 버스 정도가 될 규모로, 이번 행사에서 한 14명 정도가 탔었지만 최대 20명까지 탑승할 수 있고, 이거는 다용도 차량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화물을 적재해서 도심에서 예를 들면 택배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티머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옵티머스는 최근에 동영상으로만 등장했지 실물로서 등장한 경우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자꾸 이거 실물로 등장하니까 누군가가 보고 베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서 누군가는 중국 업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물로 나왔고요. 물론 논쟁은 있습니다. 저는 행사 보는 날 제가 어디서 다른 방송에서 라디오 라이브 중계를 했었는데, 분명하게 저것은 원격 조정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원격 조정돼도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기능은 자율로 진행되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원격 조정은 어느 정도 필요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또 그것도 뭐 사기였다 아니었다 뭐 이런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한두 대가 아니라 여러 대의 옵티머스가 나와서 춤도 추고 사람들에게 수박 칵테일 주스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게임도 하고 셀카도 사람들하고 같이 찍고, 가장 중요한 건 대화를 했죠. 이 대화를 한 거는 X.AI의 그록이라는 인공지능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체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 X.AI. 근데 이제 X.AI의 이런 AI를 쓰는 것을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한테 아직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도대체 X.AI와 테슬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고요. 이런 것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었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해석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로보택시의 비용 가격이 우선 연도수로는 자기는 긍정적으로 보면 2026년이고, 저는 그러니까 비포
2027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2027년이나 2028년 양산될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을 3만 달러 이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3만 달러라고 한다라는 것은 로보택시 100대, 1000대 생산에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가격이에요. 자동차 산업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생산 라인 자체가 10만 대, 20만 대,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라인들을 만들어줘야 가격이 3만 달러 미만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이 로보택시가 로보택시 전용으로도 쓰이겠지만 여기에 핸들과 페달을 부착해서 일명 모델 2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 가격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을 해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로보택시의 운영 비용은 뭐 1마일당 세금까지 쳐서 30센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키로수로 하면은 18센트, 20센트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되면 버스보다 저렴한 대단히 저렴한 걸로 시장 파괴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로보택시는 인허가 사업입니다. 인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테슬라가 용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라든지 연방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허가가 나와야 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보택시가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확산되기가 되게 어려운 것은 사회적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도 타다금지법을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네. 서울에 로보택시가 풀린다고 하면은 로보택시 한 서너 대는 불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으로 이행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로보택시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만 두 번째 대단히 중요한 시그널을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2025년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에서 모델 3과 모델 Y 또는 모델 S나 뭐 하여튼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많이 팔린 차가 아니니까 하여튼 대중적으로 많이 팔린 모델 3와 모델 Y에서 unsupervised 즉 비감독 하에서 레벨 4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 운전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주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샌프란시스코하고 텍사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는 도시들이 있죠. 오스틴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LA가 되겠죠. 여기 웨이모도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동된다는 것은 로보택시는 조금은 먼 미래지만 2027년과 2028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지만 또 이것도 사회적 갈등이 해소가 된다면야 해결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사실상 로보택시에 준하는 기술인 unsupervised 즉 비감독하에서 인간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도 되고 영화를 보고 있어도 되고 음악을 들어도 되고 그리고 잠깐 졸아도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능한 서비스를 내년에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정도가 의미 있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다만 투자자들이 큰 기대를 하셨던 분들 개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마케팅 이벤트입니다. 마케팅 이벤트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스토리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과 로봇 사회에 대한 비전을 알려줬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 이것을 좀 완결적으로 알려줬죠. 근데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었다. 당연하죠. 이거는 실적 발표인 다음 주에 있죠. 10월 23일 날 있을 실적 평가와 그 이외에 있는 Q&A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앞에 나와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테슬라가 갖고 있는 비전 사명, 즉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겠다는 사명에 맞게끔 이런 부분들을 잘 펼쳐 보여줬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로보택시가 실제로 적용되는 건 언제부터일까요? 로보택시가 매출로서 만들어지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테슬라의 의지로만이 아니라 정부의 인허가 사업이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사실상 샌프란시스코, LA, 그다음에 피닉스, 그다음에 오스틴 이 4개 도시에서 지금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0만 건의 유료 결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저는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10만 건이 발생한다는 건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주당 10만 건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중국의 우한에서 로보택시가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2030년까지 중국의 100개 도시에서 2030년 전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2030년에 짜잔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2026년, 2027년, 2028년 계속 확대를 해서 100개 도시의 자율주행 상용 서비스를 일반화시키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죠. 여기에 일론 머스크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도 2025년 정도의 내년에 중국에서 FSD가 허락을 받을 거고 중국에서도 로보택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 결과가 조금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어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공화당이
당선될 경우에는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고 민주당이 당선될 경우에는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결정짓기 어렵다. 그러니까 기술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테슬라는 준비가 많이 됐다는 것을 이번 10월 10일 날 행사에서 보여줬던 것은 주행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중요하거든요. 택시는 무인으로 운영될 경우에 갑자기 손님이 탔는데 손님이 술이 취해가지고 구토를 한다거나, 뭐 우르르 사람들이 탔는데 먹을 걸 많이 흘려가서 다음 손님이 타기 어렵게 만들었거나, 콜라를 쏟았다거나 맥주를 쏟았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차량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여줬던 것이 이거 테슬라가 특허를 받은 기술인데요. 자동 로봇이 이 스테이션으로 이동을 하면, 만약에 차량이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스테이션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로봇이 와서 청소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내려서 충전기에다가 이 충전을 꽂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덕티브, 그러니까 무선 충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보실 수 있는 무선 충전을 차량에게 하겠다는 개념을 발표했죠. 이건 뭐냐면 주행 기술, 그러니까 FSD 기술도 중요하지만 운행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운행에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도 중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로봇 청소기와 인덕티브 충전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 이젠 단계적으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 슈퍼차저 네트워크에도 분명하게 이제는 인덕티브, 그러니까 즉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로봇 청소기도 이제 두겠죠.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한다라면은, 저는 미국의 일부 도시 샌프란시스코나 LA나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로봇 택시는 2028년 정도는 충분하게 작동되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30,000 정도의 로봇 택시를 판매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모델 2가 이걸로 변형된다면 그 가격이 $30,000는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더 저렴할 거라고 보고요. 이건 뭐냐면 테슬라가 자체적으로도 로봇 택시를 운행도 하겠지만 이건 리스크가 여러분 더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브레이크 이븐을 가려고 하면 정말 많이 손님이 타야 몇 년 뒤에서나 이 차값을 뽑을 수 있을 거고 운영 비용을 뽑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판매한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예를 들면 강정수가 나 로봇택시 사업을 이 지역에서 해야지, 나 그만 10대 사서 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뭐라든 10대 사서 우리 지역에서 로봇택시 사업을 하겠다, 이들에게도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수익시어도 분명하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로봇택시 사업자를 테슬라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30,000에 판매 가능하다라는 요 말 속에 그 시장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는 빠르면, 저는 좀 부정적으로, 항상 시간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빨라야 한 2028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에 FSD를 거의 동일한 기술의 FSD는 2025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지금도 조금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날 그 발표한 내용 중에서 뭐 새로운 뉴스나 가장 충격적인 뭐 사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상상했던, 이렇게까지 하면 되게 충격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은 네. 인위적으로 자동차 타이어가 터지는 거죠. 그랬더니 옵티머스가 걸어와서 네. 타이어를 바꿔준다? 이랬으면 난리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왜 사람들이 거기까지 상상력을 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옵티머스가 더 인상적이었어요. 옵티머스가 뭐 원격 조정이든 아니든 간에 손이 움직이는 것이, 특히 이 칵테일을 따라주거나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셀카를 찍거나 막 이런 모습에서 대단히 달라졌는데, 왜 그러냐면 디그리라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DOF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해서 손이 어느 정도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인간의 DOF는 28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2세대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11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여줬던 건 22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인간의 손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나온, 인류에 나온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는 손의 DOF가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 부분은 대단히 현장에 바로 일할 수 있을 조건에 다가가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뭐 피규어라든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로봇을 보면 항상 동영상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날 같은 경우는 24분 동안도 나와 있었지만 끝나고 파티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됐던 파티에도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배터리 소모가 크게 두 가지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로봇 같은 경우 하나는 무거운 짐을 들고 내리고 할 때 들고, 두 번째는 균형을 잡는 데 많이 듭니다. 즉 돌아다녔다라는 것, 사람들하고 악수를 했다는 것,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대단히 동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계속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데 배터리만으로도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움직일 수 있는 자율주행할 수 있는 것, 로봇도 자율주행하는 거죠. 이러한 두뇌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어차피 테슬라는 FSD하고 옵티머스는 같은 베이스 안에서 기초 안에서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FSD가 진화하면 옵티머스도 진화하는 것이고 옵티머스가 진화하면 FSD도 진화해서 자동차도 진화하는 겁니다.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저는 발전할 거라고 보는데요. 어려운 점은 자동차처럼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 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의 용량이 매우 제한되어 있거든요. 배터리 기술이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아마 4680 배터리가 들어가도 지금 한 3세대 4680 배터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장에 투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가정에서는 한두 시간 쓰고 충전할 수가 있지만 공장에서 또 한 2시간 일하고서 저 충전해 주세요 이러면 곤란해지거든요. 최소한 점심시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4시간은 작동해야 되고 이상적으로는 8시간은 작동한 다음에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화성에 있는 공장에서나 안산에 있는 공장에서 여러분 옵티머스를 갖다가 구매를 하는데 2시간마다 충전해 놓으면 그만큼 많은 대수를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대단히 큰 비용 부담이 됩니다. 이번에 또 말했던 중요한 것은 옵티머스도 3만 달러 선을 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한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옵티머스가 물론 그 10월 10일 날 행사에서는 주로 옵티머스가 가정에서 일하는 상상을 동영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냥 이건 연출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소포가 오면 가져오고 제가 슈퍼마켓에서 장봐갖고 오면 저희 트렁크에 있는 거 집어나르고 베이비시터 역할을 해주고 애들을 돌보고 식탁을 닦아주고 음료수를 서빙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우리 아버님 댁에 어머님 댁에 부모님 댁에 로봇 하나 놔드립시다. 네. 이런 느낌으로 가정용인데 이거는 진짜 먼 미래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가정은 불확실성이 되게 높습니다. 인간이 예측 불가능한 어떤 행동이라든지 반려견의 행동이라든지 뭐 부부가 싸우면서 뭘 집어 던지는데 애가 맞는다든지 로봇이 뭐 여러 가지 경우 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그거에만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떠한 서구사의 문명이라든지 동양사의 문명이라든지 물론 유사해지고 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서로 생활 문화도 다르고 여기에 로봇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공장은 다릅니다. 여러분 공장은 진화한 공장이고 안전한 공장일수록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거의 제거되고 있어요. 예측 불가능한 갑자기 나사가 막 날아다니고 그러면 이건 사고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망에 이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은 매우 정해진 루틴대로 작업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인공지능이 대단히 빠르게 학습할 수 있고 빠르게 여기에 대해서 자기 능력을 자율성들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일 먼저 옵티머스가 들어갈 것은 공장이라는 거죠. 근데 공장이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3만 달러, 뭐 10만 달러 뭐 이건 중요하지만 가정의 이 소득에 따라서 10만 달러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장은 이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뭐보다 낮아야 되냐면 최저임금보다 낮아야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을 쓰게 돼 있죠. 왜냐하면 뭐 사람을 써도 뭐 주말 근무 뭐 당연히 해야 되고 뭐 주말 특근해야 되고 뭐 4대 보험 해야 되고 뭐 이런 요소들이 있고 노조라든지 갈등들도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로봇으로 이 대체를 하게 되면은 AS도 되게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저렴해야 되고 이 AS 비용까지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플러스 4대 보험 비용만큼 정도 이상으로 나오면 공장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자신의 수익률을 깎아먹는 로봇을 쓸 공장주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번에 3만 달러 가격을 얘기한 건 저는 그래서 유의미하다. 근데 아직까지 어떤 곳도 가격을 얘기하는 곳이 없거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제가 보기엔 로봇 잘 만들고 보여주고 있어요. 동영상. 그거 제가 보기엔 못해도 10만 달러는 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3만 달러로 낮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산 체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시장을 열어내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서는 유연성과 손의 어떠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배터리의 능력도 중요하고 인공지능의 능력도 중요하고 이 로봇이 스피치 투 태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을 하면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말 속에서 업무. 그래서 스피치 투 태스크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피치 투 태스크 즉 말 잘 알아먹어야죠. 네.
일을 시키는데 자 이거 좀 박스 저걸 일쪽에서 오늘 저녁까지 이 창고에 있는 박스를 다 저리로 옮겨 그랬는데 뭔 말인지 몰라 하며 아니면 이것 때문에 테슬라한테 연락해서 그렇게 좀 맞춰주세요 조정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일일이 테슬라가 그 과자 설정하고 있으면 그건 대단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공장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음성을 학습하고 그의 요청에 따라서 업무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능력을 갖춘 로봇이 3만 달러 미만으로 내려갈 때만 3만 달러로 내려간다면 우리가 가정할 수 있죠. 한 대당 $10,000의 보증금을 내고 렌탈로 가져갈 수 있어요. 렌탈로 가져가면은 쉽게 얘기해서 최저임금 플러스 4대 보험 이런 거 쳐서 AS 비용이 월 3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안 됩니다. 월 3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3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5천만 원을 갖다가 뭐 2년을 쓴다 그러면은 구매하는 게 훨씬 저렴할 수도 있고요. 렌탈로 썼더니 월 150이면 된다더라. 이래야 불티나게 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옵티머스의 시장성 자체는 저는 지금 지난 속도는 지금 테슬라는 다 모두가 조금의 근미래를 보여주긴 했지만 여기에 기술력들이 얼마나 근접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장성들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날 옵티머스가 이제 로봇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이게 원격 조정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 원격 조정해요. 저기 웨이모도 원격 조정하고요. 네. 바이두의 로보택시 아폴로도 원격 조정 겁나게 하고요. 크루즈도 원격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하게 원격 조정이라고 한다는 것이 100% 다 한 대당 해가지고 이걸 사람이 적으면 난 이거 가위바위보 할 때 묵내야지 찌내야지 빠내야지 이런 걸 원격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뭔가 이 부분을 갖다가 잘 못 알아들었다든지 이 부분의 행동을 잘 못한다든지 했을 때 요때 일부 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격 조정이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옵티머스가 잘못 작용하고 있다고 할 땐 바로 조정을 해주는 것. 그래서 계속 감시는 아니지만 같이 계속 감독해주고 있는 것. 이것을 원격 조정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어떻게 뭐 사람들과 같이 춤춰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자마자 이거 원격 조정이구나. 이거는 거기다가 사람이 이렇게 툭 칠 수도 있잖아요. 네. 분명히 저는 툭툭 치는 부닥침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아무리 옆에 테슬라 직원들이 같이 있었어도 뭐 보안으로 해서 몇 미터 안 접근 금지가 아니었잖아요. 같이 셀카도 찍고 뭐 가위바위보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건들 수 있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얘가 반응을 제대로 할 수도 있고 못했을 경우는 원격 조정 들어가 줄 필요가 있죠.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도 원격 조정은 저는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원격 조정 문제는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날 행사로 일론 머스크가 얻고 싶은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이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다 이렇다고 봐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 두 가지 고민이 있죠. 하나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테슬라의 주가를 올리는 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수익률이 계속해서 상승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기업에 사람들은 투자를 하죠. 수익률이 계속 똑같고 매출도 매년 똑같고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회사가 발전하지 않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네, 성장률이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당장 현실로서 확인할 수 있는 성장률은 안 좋더라도 그래도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에는 성장하겠구나. 내년에는 수익률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대단히 힘겨운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차들도 출연해야 되지만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계속해서 할인을 해주고 리스까지 해주다 보면 리스는 기업에겐 비용이니까 수익률을 깎아먹는 거고 그다음에 아직 사이버 트럭과 4680 배터리는 브레이크 이븐 토닉 분기점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또 슈퍼컴퓨터에 대해도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되고 계속해서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건 여러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는 것, FSD 투자를 한다는 것, 옵티머스에 투자한다는 것 테슬라의 수익률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슬라의 수익률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 즉 이거는 주가에 대한 기대치를 전망치를 낮추게 되죠. 여기에 성장 스토리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장에 대한 기대감, 수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준다는 부분에서 2025년은 아니지만 2027년부터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AI 매출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서도 텍사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이것이 조건만 허락한다라면 10월 10일 얘기한 건 아니지만 중국과 유럽에서 이러한 FSD 구독자들을 모아내면서 실제로 소프트웨어 매출을 만들어내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번 10월 10일은 두 번째 요소 즉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 투자자들이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많은 비판론자들이 깨지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테슬라의 로봇데이라든지 뭐 이러한 마스터 플랜 발표 데이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테슬라 행사에서 사전에 주가가 안 오른 적이 없었고 행사 당일날 주가가 안 떨어진 날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사실 딴 데 가서 얘기했던 것은 행사 전에 가서 주가가 요번에는 안 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건 예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기관 투자자들의 큰 흐름은 테슬라에 대한 매도에 대한 큰 흐름도 없고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매수에 대한 큰 흐름도 없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부양하고 있고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다 개인 투자자들이 중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치 10월 10일 기대치를 갖고 투자를 올리면 반드시 투기꾼이나 작전 세력이 붙습니다. 이들이 같이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제일 먼저 엑싯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성들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테슬라 주가처럼 변동성이 심한 것이 없습니다. 대단히 주가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미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평가라는 건 뭐냐? 성장 기대치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금의 수익률만으로 이런 정도의, 왜냐면 P 레이셔가 70이 넘잖아요. 60 뭐 후반대도 있을 때도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 자동차 기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포드나 현대는 10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10을 넘기지 않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자동차 기업인데 P 레이셔가 70을 향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의 수익률에 의한 주가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수익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치가 여기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이때는 심해집니다. 변동성은 심해지는 거고, 아마 다음 주에 있을 10월 23일에 있을 실적 발표를 놔두고서도 저는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로보택시 그 발표 행사 이후로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빠졌고 요즘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수익률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은 올해 초에 뭐 다양한 방송에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2024년은 테슬라에게는 정말 끔찍한 한 해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성장을 위한 투자 규모가 너무 많습니다. 슈퍼컴퓨터 도조도 계속해서 투자를 했고, 그러면서 지금 GPU도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잖아요. 이 고가의 엔비디아 GPU를 사들인다든지 이런 부분도 투자를 했죠. 그 다음에 모델 Y도 내년에 이제 주니퍼로 업그레이드 되죠. 그 다음에 이 지금 로보택시도 개발을 하죠. 그리고 뭐 슈퍼컴퓨터만 구매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작동되는 FSD도 개발하죠. 옵티머스도 개발하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사이버트럭은 손익분기점에 안 왔죠. 4680 배터리도 손익분기점에 안 왔죠. 세마이 트럭도 손익분기점에 안 왔죠. 지금 손익분기점을 통과한 것은 테슬라의 원래 지금 하고 있는 모델 3, 모델 Y, 뭐 모델 X하고 모델 S는 좀 예외로 친다라고 한다면 요 두 대하고 ESS 산업밖에 없어요. 요 부분으로 전체의 순익을 플러스로 또는 두 자릿수로 유지하기가 매우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어려웠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지금 거시경제 상황으로는 지금 테슬라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2024년이 안 좋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주가 폭락을, 하락 압력을 막아내는 것, 이것은 테슬라에게 거의 자이언틱한 대단히 큰 도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도전을 요 정도 선방한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막 주가 오를 때 가슴 아팠거든요. 주식 오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10월 10일 때문에 올랐던 거잖아요. 물론 거시경제 상황도 좋아지면서 같이 오른 부분도 있죠. 빅컷이 되면서 오른다든지, 뭐 아직까지는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저는 선거가 끝나봐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한 12개월치, 저는 단기 주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주식을 사라 말라고 권하는 건 아니고, 또 저도 뭐 솔직하게 이제 테슬라 주식을 많이는 아니지만 소량 하고 있어서 저는 저의 원칙은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서는 주식을 사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한 12개월 이후 내년 요맘때까지의 테슬라 주식은 상승할 가능성, 한 80% 상승할 가능성, 50%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분명하게 내년도에 있어서는 2025년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2025년이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2024년 하반기 12월까지 사이버트럭과 4680이 손익분기점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들어가지 못할 경우엔 대단히 기관 투자자들이 실망하게 될 거고, 저는 이거는 좀 확률적으로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오스본 효과입니다. 절대 이번 10월 10일 날 신차를 발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이 로봇 택시가 3만 달러 미만이라면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로봇 2로도 만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대량 양산 안 하기 때문에 3만 달러 미만으로 3만 달러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모델 3도 3만 달러가 넘는데 여러분 어떻게 로봇 택시가 2인승이라고 해도 3만 달러 미만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거는 다른 차량하고 대량 양산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짜잔하면 사람들이 그거 저거 내년에 나와? 1년 중고차 타면서 기다려야지. 이런 마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신차는 신차 직전 외에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현대 기아차도 보면은 신차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주행 테스트 할 때도 다 이상한 천으로 가리고 하잖아요. 그거는 언제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할 수 있어도 그 일정을 확정 안 짓는 이유는 오스본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안 사고 대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모델 3하고 모델 Y는 어떻게 팝니까? 지금 벌써 모델 Y는 또 올해도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모델 Y가 모델 주니퍼가 이미 사람들 나온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90%는 내년에 주니퍼 사야지. 모델 3 퍼포먼스 페이스리프트 짱으로 좋던데 모델 Y 페이스리프트는 얼마나 더 좋겠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할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테슬라 Y 사는 건 전 추천을 드려요. 왜? 나쁘지 않은 차고 좋은 차인데 할인을 하게 되면은 괜찮다라는 거죠. 이건데 이게 수익률을 깎아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나오는 것은 지금 모델 3와 모델 Y의 컴팩트 버전, 즉 저가 버전이 나온다라고 2분기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했고 다음 주에 있는 실적 발표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 줄지 안 확인해 줄지는 잘 모르는데 투자자들은 집요하게 물을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접근 방식과 웨이모의 접근 방식이 아까 다르다고 얘기했죠. 웨이모는 전문적인 차량을 그리고 지도도 대단히 전문적으로 그 지역을 로컬을 완전히 고해상도로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테슬라는 범용화된 거거든요. 어느 도시든지 갈 수 있고 어느 도로든지 허가된 지역에서는 다 갈 수 있어요. 북미 지역에서는. 만약에 중국에서 허가되면 중국이 다 갈 수 있다는 거고 물론 허가를 갖다가 어떤 도시만로 제한할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인스톨 베이스라고 하는 깔린 차량이 많아져야 돼요. 깔린 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차량 판매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럼 2024년은 작년 정도의 매출만 나도 선방한 겁니다. 근데 작년보다 떨어지는 182만 대보다 떨어져서 한 179만 대 정도 나오게 되면 사람들 일부 실망할 거예요. 투자자들은. 근데 그거만 선방을 해도 저는 큰 문제 없을 건데 내년에는 반드시 성장해서 저는 250만 대는 나와줘야 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신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내년에도 중요하다. 그래서 차량 판매가 많이 될 경우에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고 내년에 이제 원래 제가 봤던 것은 중국하고 유럽에서 FSD가 허가받느냐 요소였는데 요 요소도 있지만 두 번째 요소가 하나 생겼죠. 오늘 이번 10월 10일 때문에 바로 내년 상반기에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언슈퍼바이즈드 즉 비감독하에 FSD가 허가받을 수 있다라고 뉘앙스를 일론 머스크가 가능성들을 시사했다라는 거는 지금 그거에 대한 서류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제출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이건 주가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요소를 제가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걸 말씀드리면 상하이에 건설되고 있는 ESS 공장이에요. 상하이에 흔히 말하는 메가팩 공장이 건설되고 있는데 여러분 1분기 때 4몇 기가와트시를 판매했었고 2분기 때 9몇 했었고 3분기 때 6몇 기가와트시를 했잖아요. 지금 그만큼 캘리포니아에 있는 메가팩 공장 ESS 공장에서 생산성들이 대단히 생산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 왜 2분기 때는 올라가고 3분기 때는 이번에 좀 내려갔지 1분기 때는 물론 크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입니다. 메가팩이 팔릴 때 재무제표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메가팩이 팔려서 예를 들면 호주에 팔렸다고 생각하죠. 호주로 팔려서 이번에 알래스카에 또 팔렸어요. 계약을 했어요. 호주로 알래스카로 배를 타고 메가팩이 실려가서 거기에 건설 인부들하고 같이 해서 그거를 다 설치해서 거기에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 단지에 이것을 전선을 연결을 시켜가서 가동이 시작되는 그날 입금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재무제표에 집어있기 때문에 판매가 예약 판매는 계속해서 지금 풀로 솔드아웃 되고 있어요. 솔드아웃 된다고 해도 이것이 바로 매출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인스톨되는 시점, 가동되는 시점으로 재무제표에 잡힌다는 걸 봐야 되죠. 근데 지금 상하이 공장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9월 달만 해도 생산 공정의 60% 이상을 달성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4월인가 5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12월이나 1월에는 공장이 가동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시험 가동은 12월부터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본격적인 양산 1월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캐나다의 캐퍼시티보다 2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메가팩은 여러분 수익률이 23%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수익률을 구가하고 있고 테슬라에게 슈퍼컴퓨터에 투자할 수 있는 FS에 투자할 수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지금 2배가 되고 여기도 지금 캘리포니아도 계속해서 올해 말까지 증설해서 올해 초에 대비 2배로 가거든요. 이 캘리포니아에 완성된 12월의 증설 규모의 2배라니까 상하이에 있는 기가팩 공장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메가팩 공장은. 자, 그럼 여기에서 맞출되는 매출이 쏟아질 거잖아요. 언제 쏟아질까요? 재무제표상은 2분기라는 거예요. 1분기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판매대도 가서 인스톨되고 설치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자, 그러면 테슬라의 ESS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2025년 2분기 실적이 될 거고 2분기는 여기에서 22%랑 23%를 한다면 전체 테슬라의 매출 구조에서도 충분히 지금은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30%까지 끌어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23%의 수익률을 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의 본격적인 주식 상승, 주가 상승은 2분기 실적 발표가 이뤄지는 내년 7월로 보고 있습니다. 7월로 보는 것이 가장 저는 합리적인 펀더멘탈에 기초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때부터는 크게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왜? GPU, 그러니까 즉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고 추가 투자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학습에 대한 전기가 많이 필요하겠죠. 뭐 이런 투자들은 계속 있어야 될 것이고 옵티머스도 분명히 내년 정도 그리고 세미아이 트럭도 지금 이제 너바다 공장에서 짓고 있는데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양산 들어가겠다는 거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DHL도 이제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했고 구매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세마이 트럭 대단히 큰 트럭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것을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마이 트럭은 여러분 유럽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유럽형 트럭과 미국형 트럭은 다른데요. 형태가 다른데요. 미국형 트럭은 유럽에서는 절대 운행 불가입니다. 세마이 트럭은 그 두 가지 다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어낸 디자인된 거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도 판매가 가능한데 한국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고요. 세마이 트럭이 지금 너바다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거고 이 공장도 2025년부터는 양산 체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생산 초기에 바로 손익분기점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손익분기점이 예를 들자면은 세마이 트럭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2026년 뭐 한 6월 정도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제 투자의 결실들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2025년 2분기부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2분기에는 상하이 ESS 공장이 그 실적을 받쳐줄 거고 그리고 2분기에는 주니퍼가 모델 Y의 주니퍼가 많이 팔릴 거고 저는 1분기에는 힘들겠지만 2분기에는 모델 3과 모델 Y의 저가 버전이 팔릴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페드의 연준의 이자율이 어느 정도 하강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강하다 중간에 멈출지 원래 항상 했던 규칙대로 계속 하강할지 이건 모르지만 거시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중국에서의 지금 있는 내수경제 진작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 좋아진다면 이제 유럽이 항상 문제한데 유럽은 좀 빼놓더라도 이런 부분만 된다라고 하면은 2025년 2분기부터는 테슬라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펀더멘탈이 좋아질 수 있고 이 펀더멘탈이 기대치에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라면 PU 레이쇼가 그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이러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때부터는 저는 테슬라의 주가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전에도 당연하게 다양한 리스크는 있죠. 모델 3과 모델 Y의 저가 버전을 생산하려고 했는데 자꾸 수율이 안 좋다든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뭐 큰 영향을 받아서 대선에서 테슬라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기도 하고 거기다가 엎친 게 덮친 격으로 뭐 안 좋은 일들이 이뤄질 수 있고 일론 머스크도 아프고 조금 정치적으로 조금 더 맛이 가고 뭐 이러면 이거는 분명하게 테슬라에게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당연히 동반되는 거고 리스크 없는 투자는 전 세계 그건 투자가 아니죠. 리스크가 없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주가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테슬라인데 일단 이달 10월 23일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항상 실적 발표에서는 전체 수익률, 그로스 마진을 얘기를 해요. 전체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잽싸게 이 발표를 보면서 월가는 자동차 부분만의 수익률을 봅니다. 최근에 이제 월가의 일부 분파가 ESS 수익률도 같이 집어넣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 매출의 80%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책에도 자동차의 수익률만 따로 뽑아서 제가 그 변동사항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자동차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자동차의 수익률이 지금 거의 10%로 내려갔잖아요. 이 부분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자동차의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탄소 배출권 매출은 또 빼요. 아주 독특한 월가가 테슬라를 평가하는 수익률 평가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즉 탄소 배출권 수익은 이건 수익률 100%잖아요. 비용 하나도 안 들어가는. 네. 이 부분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이걸 뺀 상태에서 자동차 수익률을 구하는데 저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리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률이 개선되었을 수도 있다. 근데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리스를 대규모적으로 했다. 리스를 한다라는 것은 자동차의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이것이 비용 부담으로 증가하게 돼서 수익률을 깎아먹습니다. 워낙 미국이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테슬라도 리스를 했죠. 안 하려다가 일론 머스크가 리스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부채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래서 했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사이버 트럭이 손익분기점을 3분기 때는 가지 못했다라는 것. 4680 배터리도 3분기 때는 손익분기점을 가지 못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모델 3와 모델 Y의 저가 차량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아마 3분기부터는 시설 투자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니퍼로 바꾸는데도 시설 투자를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분명히 시설 투자 비용이 꽤나 증가했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3분기까지는 GPU 칩을 테슬라가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GPU에 대한 투자도 분명하게 존재를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래서 비용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내려갈 수도 있다. 즉 연준이 9월달에 이자율을 감소시킨 것은 긍정적 효과로 4분기 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3분기는 수익률이 내려갈 확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죄송한데 올라갈 확률 저의 느낌으로 하면 내려갈 확률 60% 올라갈 확률 40%라고 좀 봐요. 그러면 내려가면 주가는 떨어질 거고요.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대 4로 주가가 떨어진다에 조금 더 그러니까 저는 단기 주가는 예측하지 않지만 이거는 실적이니까 네. 제 실적을 보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 실적을 봐서는 떨어질 확률 60% 올라갈 확률 40% 정도라고 이거 성지되는 건 아니겠죠? 네. 분명하게 저는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테슬라의 리스크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이제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한 것인데요. 최근에 뭐 600억 현금을 뿌린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뭐 이거는 저기 뭐 팩이라는 걸 통해서 보통 다들 정치인들에게 뭐 구글도 돈 지원하고요. 애플도 저기 선거 자금 다 됩니다. 그리고 공화당 얼마 되고 민주당 얼마 되고 이렇게 섞어서 되죠. 여러분들 기업이라면 리스크 분산시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돈을 얼마 600억을 댄다 아닌다는 큰 돈 아니에요. 미국의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미국의 뭐 지금 석유 기업들 같은 경우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 트럼프한테 얼마나 좋겠어요. 더 좋겠죠. 가능하면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분명히 더 줬을 겁니다. 엑소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서 엑소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다 공개적으로 팩이라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후보들에게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문제는 그거를 공개적으로 지원한다고 트럼프를 하고 자기 운명이 마치 공동체인 것처럼 운명 공동체처럼 설정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민주당에는 안 하고 민주당도 해야 되는데 공화당만 했다라는 거 이거 분명하게 리스크죠. 왜냐하면 이렇게 기업의 운명은 기업은 가능하면 내부적으로야 보통 기업하는 사람들이 보수적이니까 공화당 지지하는 것 이해 갈 수 있잖아요. 네. 뭐 삼성전자가 설마 민주당 지지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사주가 현대자동차 사주가 설마 민주당 지지하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업 사주들은 보수당을 지지하는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수당을 지지하는 것까지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거를 공개적으로 유세 지원을 나가고 정주영도 아니고 말이야. 유세 지원을 나가고 저희가 출마하는 것처럼 우리 둘은 운명 공동체라고 선언까지 하고 네. 이러는 건 분명하게 리스크지만 이것은 펀다멘탈을 그렇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저는 트럼프가 이겨도 테슬라 주가의 성장의 모멘텀이 나와서 장난 아니게 테슬라 주가가 그러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정정될 거고요. 민주당이 이겨도 일시적으로 내려가지만 다시 정정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수익성이고 수익의 성장성이거든요. 성장의 기대치거든요. 이 요소를 빼놓고는 다 나머지는 단기적으로 요동칠 수 있는 변동칠 수 있는 변수일 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트럼프가 되지 않고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 테슬라에 어떤 영향이 있죠. 있을까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뭐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예를 들자면은 미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를 쉽게 버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스타링크가 있기 때문이죠.
차량도 차량이지만 스타링크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스타링크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국제 분쟁에서 이번에도 허리케인이 뭐 플로리다 오니까 바로 스타링크가 가동되잖아요. 그래서 또 나사하고 협력도 있고 해서 미국에 또 기분 나쁘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막 국세청으로 막 털고 뭐 이런 일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불이익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FSD의 비감독으로 가는 것에 대한 미국 고속도로교통 안전국에서의 허가가 주정부 소관이 있지만 연방정부 소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권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의 결정은 매우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FSD로 가는 소프트웨어 AI 매출이 대단히 늦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명확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중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서 중국에서 FSD 하는 것 자체도 미국 정부가 또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력한 변수로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 부분에는 큰 영향력이 없을 거지만 테슬라의 AI 사업에는 명확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자율주행차를 여러 회사에서 도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쟁이 앞으로 심화될 텐데 테슬라가 이 경쟁에서 이렇게 뒤처질 가능성도 있나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두 가지 시장 어프로치, 마켓 어프로치가 있는데 하나가 웨이모 방식이 있는 거고 하나가 테슬라 방식이 있습니다. 테슬라 방식에 있는 것은 테슬라만 유일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중국의 기업들이 있죠. 뭐냐? 샤오펑인 테슬라와 같이 똑같이 비전 온리라고 해서 카메라 방식만으로 하는 거고 카메라 방식만을 한다는 것은 기존 차량에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웨이모 방식은 특수 차량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거고 여기에 중국의 바이두라든지 하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뛰어들고 있고요. 중국은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들이 매우 줄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가장 강력한 바이두와 하웨이가 기술력을 이끌고 이것을 구현하는 것은 샤오미 차량이라든지 비아디 차량에 이것이 구현이 될 거고 유일하게 거의 샤오펑이 차량도 만들고 AI에도 투자하는 이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경제성을 하고 있고요. 영국에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뭐 모바일아이라고 이스라엘에도 존재하고 한국 현대기아차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결과를 가시적으로 내놓고 있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영국 기업이라든지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이제 아마존에서 투자하고 캐나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이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몇 가지들이 성취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구도는 테슬라 대 웨이모 테슬라 대 바이두의 경쟁 구도로 자율주행 시장은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이제 또 하나는 10월 10일 날 행사대회 때 스텔란티스 회장이 와 있었어요. 근데 많은 외신 보도에서 이런 걸 안 다루고 있더라고요. 왜 10월 10일 행사에 스텔란티스는 여러분 미국의 크라이슬러하고 집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에는 푸조와 시트로엔을 가지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피아트를 가지고 있는 대단히 국제적으로 큰 기업이죠. 여기 회장이 왜 로봇데이 때 와가지고 옵티머스하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을까?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데 그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자동차의 굴지 기업의 전략가들이 대부분 와 있었습니다. 와 있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테슬라하고의 대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로봇택시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러니까 말로만 듣고 보고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 행사장에서 로봇택시를 타봤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충분히 라이센스 파트너로 그들이 테슬라랑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냐하면 이들도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특수 차량 판매에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율주행의 기술도 기술이지만 기술을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인가? 이 기술은 어떤 시장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봤을 때 특수 차량으로 시장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한 분파가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 웨이모와 바이두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팔고 있는 모든 차량에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해서 여기서 부가가치를 내겠다. 아니 라이센스 비용 내면 되잖아요. 라이센스 비용 내더라도 뭐 삼성전자, 노트북, LG, 그램 다 라이센스 냅니다. 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쓰고 다 비용 쓰잖아요. 운영체계. 근데도 이거 팔아서 돈 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이 자동차 기업에서도 충분히 테슬라의 FSD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날 관전을 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의 진영은 흔히 말하는 FSD 진영과 웨이모 진영, 특수 차량 진영으로 크게 두 분파가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구글, 뭐 테슬라 등 많은 그 빅테크 기업들이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AI에 이렇게 사활을 지금 걸고 있는데요. 원인이 뭘까요? 우선은 마크 저커버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의 2분기 실적 발표 꽤 오래 전이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과잉 투자의 위험이 과소 투자의 위험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금 과잉 투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AI 경제라고 얘기하죠. 항상 기술은 제가 FSD도 말씀드렸고 옵티머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이것을 경제를 시장을 구현하는 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AI는 어떤 경제를 만들어낼 것인가 했을 때 엔비디아하고 대기업들만 살지는 근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 AI 거품론이잖아요. 네. AI 거품론 골드만삭스도 제안했었고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에이슨 모글로도 MIT 경제학과 교수죠.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었고요. 그분이 정말 AI 거시경제학이라는 책도 썼고 그러니까 AI 전문가죠. 이런 분들에서 지금 AI 거품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왜 그러냐면 AI 경제가 제대로 아직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I 경제는 가장 밑에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GPU를 만드는 곳 또는 뭐 구글도 이제는 TPU를 만들죠. 이런 GPU를 만드는 이 칩을 만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존재할 거고요.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뒤처지고 있지만 하여튼 이 칩을 만드는 한 층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는 이 칩을 사가지고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대형으로 제공해줘서 AI가 학습할 수 있게끔 추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마존의 AW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존재하겠고요. 세 번째 레이어에서는 여기서 모델을 만드는 거죠. 진짜로 우리 오픈 AI 챗GPT라든지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든지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메타의 라마라든지 또는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라든지 또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X.AI의 그록이라든지 또는 중국의 알리바바의 퀀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로 나오면은 AI 경제가 완성된 것이냐가 아니라 이 다음번에 우리가 이건 여기까지를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아이폰하고 갤럭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여기 통신망까지 연결돼서 SKT나 KT가 다 막 5G 망 건설하고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이 안 되고 카카오톡이 안 되는 스마트폰 구매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죠. 없죠. 네. 뭐가 없냐면 여기에 쓸 수 있는 응용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아직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공개한 이후에 앱스토어라는 건 2008년에 생겼지만 앱스토어에 본격적으로 앱이 많아진 것은 2012년 13년이에요. 앱이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대중시장으로 전환합니다. 앱이 나와야 내가 저 앱 쓰고 싶어서 스마트폰 사시는 거지. 정말 스마트폰 샀더니 브라우저 하나 있고 문자 메시지 할 수 있고 전화할 수 있고 그냥 뭐 애플에서 제공해주는 후진 지도 하나 있고 이러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삽니다. 여기에서 쿠팡 못하고 여기에서 카카오 간편 결제 못하고 토스 못하고 은행 지불 못하고 떡볶이 먹으면서 분식점에서 계좌 이체 못하고 이러면 스마트폰을 왜 사겠어요? 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이전트라는 기술 즉 자동화하는 것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2025년에부터 이것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빅테크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공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 앱을 통해서 AI 앱을 통해서 과거보다 훨씬 편하게 커머스를 할 수 있고 AI 앱을 통해서 과거보다 편하게 금융을 할 수 있고 AI 앱을 통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미디어를 잘 소비할 수 있고 내가 부가가치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앱을 설치를 하고 지불의사를 내실 거 아니에요. 즉 소비자들에게 여행 갈 때 AI랑 했더니 훨씬 더 여행이 편해지더라. 내가 그냥 부킹닷컴 가고 검색하고 네이버 비행기표 검색해서 막 알아봤더니 겨우 비행기표 샀는데 옆에 보는 저 친구가 더 싸게 샀네. 열받을 때 많으시잖아요. 이제 그걸 AI에게 시켜줘서 AI가 저의 일정에 맞게끔 최적의 표를 갖다가 찾아줘서 그러한 황당한 일이 없어지도록 만들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AI가 구매와 관련돼서 나 저거 구매하고 싶은데 그럼 제가 이거 가격 추적하다가 제일 최저가일 때 내가 알려드릴게요, 알아서. 그때 아예 구매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AI가 표 구매할 때도 자석도 제가 창가 자석 정말 싫어하는 거 알고서 복도 자석 알아서 끊어준다든지 이런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AI 앱들이 무진장 나와야 되는 거고 이때 AI 경제의 마지막 퍼즐이 만들어질 거고 이때 거품론이 사라질 겁니다. 이때까지 만약에 이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AI 거품이 터질 확률은 높아지겠죠. 이때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스마트폰 만들어졌을 때 통신사들도 엄청 지금도 많이 벌죠. 통신사 주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인프라를 대는 거니까요. 스마트폰을 만드는 애플과 삼성의 주가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물론 애플과 삼성도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앞으로도 벌 것이지만 여기에 어떤 기업들이 탄생했습니까, 여러분? 물론 요즘 망하고 있지만 카카오라는 회사가 등장을 했고 쿠팡이라는 회사가 등장을 했고 토스라는 회사가 등장을 했고 당근마켓이라는 아직 뭐 적자에 허덕이고 있을 수 있지만 당근마켓이 등장하고 수많은 앱들이 미국에서는 메타가 성장을 하고 본격적으로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수많은 여기에 기업들의 기업 경제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이 모바일 경제가 만들어진 것처럼 AI 경제도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돈을 버는 주체들도 다양해질 거고 엔비디아만 돈 벌고 아마존만 돈 버는 이런 일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관련한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AI 서비스들, AI 앱들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기초 레이어, 즉 칩 레이어와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이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이 엄청난 데이터 센터들 여기 있죠. 이 데이터 센터들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빅테크를 비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판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인데 언제 플러스로 만들 생각이냐. 왜냐하면 엔비디아에서 너무 비싼 칩을 너무 많이 사갖고 오니까 전력비도 쓰고 데이터 센터도 새로 져야 되고 이 많은 투자를 했는데 돈을 언제 벌어다 줄 거냐.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쪽에서 계속해서 AI 칩을 즉 엔비디아의 GPU를 계속 살 것이냐. 그렇게 보면 혹시 다 판 거 아니냐. 살 만큼 다 샀다. 더 안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에서는 H100에서 블랙웰로 넘어가고 있고 블랙웰은 B200이 젠슨왕의 말을 믿자라면 이미 솔드아웃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4분기부터 생산하겠다라는 거고 즉 미국의 빅테크들이 예약 주문을 했다라는 거고 이 예약 주문이 이미 생산량을 초과하고 있다는 얘기를 젠슨왕이 지금 미국의 언론들에서 방송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4분기 때 지켜봐야 될 것은 3분기 실적에서 엔비디아 실적은 좋을 건데요. 주가를 끌어올리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2분기 대비 뭐 20% 성장하거나 30% 성장하겠죠. 엔비디아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2023년에 2분기 때 발생한 것처럼 1분기 대비 막 200% 성장 뭐 이런 일을 하니까 막 주가가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고 그냥 올랐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떨어지진 않더라도 주가가 상승할 여력은 3분기 실적에는 없을 거고 중요한 건 4분기죠. 엔비디아도 4분기에 블랙웰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바로 블랙웰은 H100보다 더 비쌉니다, 여러분. 이 블랙웰이 솔드아웃 됐을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을 매우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고 3분기 대비도 확실한 성장을 매출 성장과 수익률 성장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저는 4분기 실적이 발표된다라면 또는 4분기 내내 블랙웰들이 잘 팔려나가고 있는 뉴스들이 계속 나온다면은 4분기에 엔비디아의 이미 저희 4분기에 들어섰죠. 4분기에 들어섰는데 이제 11월, 12월 요 기간에 결국은 블랙웰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고 블랙웰이 판매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고 이것이 매출 장표에 찍힌다라면 엔비디아에게는 좋은 징조로서 주가를 수익률 상승하는 거니까요. 지탱해 줄 거라고 보고 상승으로 이끌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크게 성장하기는 어려울 거다. 네. 이게 이제 AI의 현재는 지금 학습 능력, 근데 앞으로는 추론 능력이 각광받을 건데 엔비디아가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지 않을까요? 네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런 대비를 하는데 우선 안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엔비디아가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2023년 2분기에 성장했고 3분기 성장하고 4분기 기록적인 성장률을 했던 것은 이제 거의 이 유리천장에 왔다. 이 유리천장을 뚫어줄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블랙웰 칩인 거고 왜냐하면 블랙웰은 비싸기 때문에 성장률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추론 전문으로 저는 칩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준다라면은 내년도에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가 2년마다 신제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년마다 신제품을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엔비디아는 블랙웰을 넘어서는 신제품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는 블랙웰의 업그레이드된 버전도 발표하겠지만 저렴한 GPU 버전도 대중화를 위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올 때까지는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빅테크들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투자자들에게 기관 투자자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거는 돈 좀 벌으라는 얘기거든요. 투자는 그만하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 빅테크에서는 투자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빅테크의 투자가 대규모 투자가 언제쯤 끝날지 이건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번에 실적 발표 때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메타가 분명하게 AI 투자의 전망을 밝힐 거예요. 이제 AI 투자를 조금씩은 감소시키겠다라고 할지 아니다. 이제 시작했을 뿐이다. 우리 AI 투자 더 늘릴 거다. 이러면 저는 엔비디아는 난리 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누구도 어떤 전문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GPU H100 블랙웰 칩 부진장 더 필요해라는 메시지를 3분기 실적 발표 때 구글과 아마존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죠. 이 4개 기업이 여러분 2023년 같은 경우에 H100의 43%를 샀어요.
거의 반 산 거잖아요. 4개 기업이. 그럼 이 4개 기업이 실적 발표 때 지금 투자자들한테 지금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투자를 하고 돈 안 벌어주고 있다고. 그럼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면서 AI 투자와 관련된 타임라인을 발표할 겁니다. 3분기 이번 실적 발표 아니면 늦어도 4분기 실적 때 이것은 결국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짐작할 수 있는 이런 예상치가 분명히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엔비디아가 그 자체 AI 모델을 공개했는데요. 이게 그 엔비디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엔비디아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광산에서 곡괭이 갖다 팔았는데 이것만으로는 돈을 지속 가능하게 벌 수 없으니 우리가 파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당도 차리고 호텔도 차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AI를 자체 만들 수 없는 기업이 전 세계에 헌드레드입니다. 사실은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업보다 못 만드는 기업이 더 많죠. 그럼 결국은 남의 모델을 갖다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오는 것이 메타가 만든 라마라는 모델이고 최근에는 이 중국에서 만든 알리바바가 만든 퀀이라는 모델도 많이 갖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갖다 쓰기 시작했고요. 미중 갈등이 존재해서 뭐 중국에서 개발하는 것이 서구로 많이 퍼지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 오픈 소스로 풀리고 있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건 AI 모델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대기아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기 테슬라처럼 자율주행 하는 기술 못 만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줄게요. 우리가 할 테니 우리 거를 써주세요. 네. 이렇게 나가는 거고 제약회사들한테도 지금 요번에 알파폴드를 만들었던 구글 딥마인드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그건 대단히 기여한 바가 그죠. 그러니까 즉 제약하는 부분에서 AI가 많이 필요해집니다.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에서. 그러면은 뭐 바이오테크놀로지 하는 기업에 AI 전문가들이 많으리 만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것이 바이오와 관련된 AI도 우리가 연구해서 AI 모델 특화된 모델을 만들어서 이거를 서비스로 제공해 주겠다. 저렴한 비용에 제공해 줄 테니 그러한 제약회사들도 이제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제약 산업을 더 발전시켜라. 이런 식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버티컬한 산업 영역에 특화된 AI 모델을 만들면서 B2B 시장으로 들어가려는 차원에서 하나의 엔비디아의 매출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으로 AI 그 추론 관련한 영역에서 시장을 주도할 기업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뭐 한국의 기업들도 많은 곽강을 받고 있죠. 삼성전자가 투자했던 추론 기업들도 존재하는데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가장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은 그록이라는 기업이죠. 그로크, GROQ. 이 회사가 지금 미국에서 추론 칩에 있어서는 가장 양산할 수준의 가장 강력한 추론 칩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유럽에서도 발표되고 있고 타이완에서도 발표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발표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R&D 차원이라고 많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뭐 인텔도 사실은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거고 사실 AMD는 추론 칩보다는 학습 칩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록이라는 미국에 있는 아직 상장하지 않은 이 회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2025년에는 분명하게 양산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가장 이 양산에 가까워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이 추론 영역에 우리가 이제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투자함에 있어서? 아직은 너무 이른가요? 아니죠. 지켜볼 필요가 있죠. 2025년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여러분 AI의 학습 단계에 집중해 있습니다. 추론 칩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필요할 때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I 경제의 마지막 퍼즐, AI 앱들, AI 서비스들, AI 애플리케이션이 쏟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 안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한적일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2025년이 그것을 가름하는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2025년에 쏟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국에는 지금 제도적인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에는 합이라는 기업이 있죠. 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김앤장 같은 변호사는 안 되더라도 저소득층도 저 변호사 쓰는 비용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낮춰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AI 법률 서비스가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많은 뭐 한국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면 안 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나 영국 같은 시장에서 유럽 같은 시장에서는 이 AI 법률 서비스가 대단히 지불의사를 만들어내면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준의 변호사를 제가 매우 저렴한 월 이용료로 쓸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옆집에서 뭐 윗집에서 층간소음 생겨도 변호사 공문을 보내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많은 갈등 해소 부분에서 변호사 AI가 작업을 해줄 수 있다든지 이런 AI 서비스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준비들이 사실은 미국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대중화를 이뤄낸다라면 또는 오픈 AI에서도 서치 GPT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서치 GPT가 단순하게 구글처럼 우리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치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모든 서비스에 오픈 AI 서치 GPT가 들어가는 방식. 예를 들면 당근마켓에서도 오픈 AI 서치 GPT로 검색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대중화가 이루어진다라면 추론 시장이 본격적으로 크게 될 거고 여기에 특화된 고비용이 들어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학습 GPU보다는 효율성이 대단히 높은 추론칩이 전문화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건설될 거고 여기에 대한 수요도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삶에 정말 이제 학습이 되고 추론이 되면서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법률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 몇 년 후나 가능할까요? 저는 앱스토어로 봤을 때 이것이 3, 4년이 걸렸던 것처럼 이것도 한 3, 4년까지는 안 걸리더라도 2, 3년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모델이 서비스를 만들 정도로 성숙을 했거든요. 그전 모델들은 좀 거기까지 오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성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부터 해서 2028년까지 이러한 성장기가 좀 진통기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2028년 정도부터는 저는 본격적으로 아예 모든 사람들이 AI 서비스를 쓰는 시대가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에 저커버역이 10월달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메타의 CEO인 모든 중소기업도 이메일 주소와 웹사이트를 갖고 있듯이 AI 에이전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B2B 영역에서도 이 친구가 마케팅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히 대기업처럼 많은 사람들을 못 갖고 있고 마케팅 담당자가 두세 명밖에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시장 조사, 트렌드 조사하고 있고 경쟁사 제품의 가격이 매일매일 어떻게 변하는지를 AI가 조사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떠한 제품을 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가격 정책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거 대단히 비싼 돈으로 외주줬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메일 주소 같듯이 중소기업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시대는 그런 기능은 정말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지금 빨리 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모두가 과거에 카페에 가입하고 이메일 주소를 가셨던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기억을 갖고 계실 거고 그리고 모두가 카카오톡 계정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초기 스마트폰 시장이 있었던 것처럼 AI 서비스 시장이 이제 그러한 국면을 맞기 직전에 있다라는 거고 이때 비로소 AI 경제가 완성될 것이고 이때 비로소 완성돼야 엔비디아도 거품으로 가지 않을 거고 구글도 거품으로 가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거품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분기 실적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기 실적들 이런 부분들은 항상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언론에서 발표해주는 이 요약본만 보지 마시고 한번 분기 실적들을 보면서 특히 수익률, 그로스 마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난 분기 대비 어떻게 변했는지 스스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본인들이 투자하시는 것에 언론 보고서 2차 전지가 뜰 것 같아 무조건 사모으자 이런 특히 제일 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관련주 이런 관련주는라는 단어가 매우 시장의 변동성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는 항상 이 기업의 펀다멘탈을 항상 보시는 연습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